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시장 회계 담당 함용일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최근 주요 금융 현안 발표, 이어서 2023년 금융투자부문 감독 검사 방향,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회계 담당 함용일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회계부문을 맡고 있는 함용일 부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업계와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직접 뵙기가 힘들었었는데 2019년 이후 아마도 4년 만에 현장에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게 돼서 더욱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자본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 자본시장 부문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감독검사 업무를 설명드리면서 금융시장의 변화와 위험 요인에 대해 업계와 감독당국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자리가 작게는 여러분의 실무에 또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소통의 자리에서 시장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함께 호흡하는 금융감독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본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주식시장과 자산운용시장 모두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또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 등 대내의 시장 불안 요인이 더해지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긴장의 고삐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개인 투자자의 국내에 직접 투자 확대와 토큰 증권 시대의 개막 등 금투 산업의 디지털화, 플랫폼화 같은 이런 새로운 경향은 금융투자회사와 감독당국 모두에게 혁신 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에 대한 과제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에 대한 사회적 요청, 책임 투자 문화 조성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또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부분입니다. 올 한 해 금융투자 부문은 이와 같은 금융 상황과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의 체계적 진단 및 적시 대응, 금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감독 검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일수록 금융시장과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차분하고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펀드 파생결합증권 심사 전담부서 신설,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대체거래소 인가 심사의 원활한 진행 등 감독검사 측면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아마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예상되어 있으니까 이때 많은 관심과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 주요 금융 현안 발표입니다. 최근 주요 금융 현안은 증권업 현황 및 전망과 부동산 대체 투자 운용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기업평가 이창원 실장님께서 증권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이창원 실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증권업의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망 그리고 실적 전망을 먼저 보시기 전에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죠. 증권사들의 실적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3월 들어서 지금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2021년 대비 소폭이라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증시 위축 그리고 거래대금 감소가 위탁 매매를 좀 감소시켰고요. 금리가 많이 급등을 했죠. 작년 내내. 또한 주식시장을 좀 많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상품 운용 수익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 한 축인 IB 부분도 상반기까지는 그 나름 견조한 실적을 보였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ECM, DCM이 많이 위축되면서 그 무엇보다 부동산 PF 관련된 시장 자체가 냉각되면서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좌측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분기별 영업 순수익 그래프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4분기 잠정치긴 하지만 4분기 영업 순수익이 제일 왼쪽에 있는 2020년 1분기 막대 그래프보다 더 작습니다. 2020년 1월이면 코로나가 터졌던 좀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영업 순수익이 저하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당사가 이제 그 수익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판관비 영업 순수익 지표인데요. 그 지표 또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해석해 보자면 지금의 영업 순수익으로 고정비를 감당하는 게 조금씩은 버거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래프는 순이익 그리고 ROE 추인데요. 마찬가지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실적은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2020년 작년 하반기죠. 굉장히 어려웠던 단기금융시장이 12월을 정점으로 확연히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1 증권사뿐만 아니라 A2급 증권사들도 확연하게 지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A2급 증권사들은 금리가 굉장히 좀 높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면서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아마 올 한 해 내내 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환경 그리고 실적 관련된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업 환경입니다. 금리 상승세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될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은 과거 대비 높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한 자산 시장도 상당히 불확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긴축기조하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증시 거래 부진 계속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한 가치 하락 위험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계속 위축되는 게 좀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증권사의 올 한 해 사업 환경의 전망은 비호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증시 동향 그래프 하나만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합산액인데요. 2021년도 1월 제일 좋았던 시절 그때가 42조 원을 찍고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 하에서 아마도 증권사들은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아마도 올해도 좀 저하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탁 매매, 상품 무입, 그리고 IB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위탁 매매인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그 증시 거래 규모가 계속 감소를 하면서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 최근 2년 동안 증권사에게 상당한 수익을 줬던 위탁 매매 수수료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한 금리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용 공여금도 감소할 것 같고요. 상품 운용을 보시면 금리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것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인식했던 채권 평가 손실이 그래도 올해는 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채권 운용 수지만을 놓고 보면 작년 대비는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자산 시장 자체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PI성 투자에 관련된 손실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 부분인데요. 2019년 이후로 PF 금융주선으로 사실상 증권사들의 수익 규모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로 신규 PF 규모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면서 올해도 아마 그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ECM, GCM 부문의 경우에는 작년에 IPO 시장 그리고 채권 발행 시장이 많이 위축되면서 실적이 크게 좀 저하되었는데 그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는 소폭이라도 좀 개선될 것 같지만 여전히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한 그 개선폭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이 좀 많이 저하되는 모습들은 아마 업체별로 좀 차별화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증권업의 주요 이슈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최근 들어 증권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종에 가장 관심 있는 주목받는 이슈는 부동산 PF 리스크인데 당사 등급 보유 23개 익스포저, 증권사 익스포저죠. 아마 한 24조 원쯤 되는 것 같고요. 자기 자본 대비로는 한 37%쯤 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 초 대비로 해서는 좀 감소한 폭이에요. 그리고 좀 질적 구성을 봤을 때 주거시설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비중이 높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또한 시공사가 나름 좀 우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관련 대응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대응력들은 업체별로 차별화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이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 대비 유동성 부담은 확연히 완화가 된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게 계속 이어진다면 채무보증 이행과 같은 우발 채무가 현실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유동성 부담이 재차 다시 또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보증 중에서 브릿지론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비금융 그룹 증권사의 경우에는 유동성 대응력에 대한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창원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KB자산운용 김형윤 대체투자부문장님께서 부동산 대체투자운용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동산 대체투자 운용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장 김영윤 전무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통화 긴축, 금리 상승으로 그 금융권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부동산 대체투자 부문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대체 투자 시장의 현황과 투자 분야를 간략히 살펴보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대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위기 대응을 위한 자산운용 업계의 노력과 부동산 대체 투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체 투자 시장은 이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펀드 설정의 기준으로는 2013년 50조 시장이 2022년 말에는 32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내외 부동산이 각각 한 20%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특별자산 시장도 합해서 한 40%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혼합자산과 PF 시장이 꾸준히 계속 증가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분야가 이제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부동산, 인프라, 기업 투자 세 부문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로는 이제 국내외 인프라 그리고 국내외 부동산, 사모기업 투자, 대체 크레딧 그리고 겸용 허가를 받아서 리츠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안전한 실물자산 투자 관리를 해서 안전기획실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보험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LDI 부문과 또 연기금의 자산 운용을 위탁 관리한 OCI 부문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코로나 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등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도 작년 11월에 0.75% 그리고 12월에 0.5% 그리고 금년 2월에 0.25%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금년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10달 만에 이제 4%대로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가격 그 압박 요인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 확대로 또 이 환율의 상승 압력이 또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서 또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그런 걱정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대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금리 인상은 실물 자산 가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 상승은 할인율 그리고 자본 환원율을 상승시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DCF법 이외에 뭐 원가법이나 제조달 가격 그리고 뭐 인근 사례, 뭐 비교법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지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 특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DCF법으로 거의 채권과 같이 유사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멀쩡한 프라임급 빌딩도 자산 가치가 급락하게 될 수 있고요. 자산 가치가 또 하락하게 되면 뭐 당연히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대출 약정서상의 론투밸류 조항 같은 것이 쉽게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EOD까지 멀쩡한 빌딩이 EOD까지 몰릴 수 있는 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대출을 포함해서 인수한 자산 같은 경우는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 만기 연장이나 차환 등 리파이낸싱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때 대출 금리가 오르고 또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리파이낸싱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또 리파이낸싱 자체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퀴티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요. 시장에서 또 대출금을 활용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존의 매수 세력이 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를 하고요. 뭐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의 그 해외 투자 수요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자산의 환해지를 롤오버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또 마이너스 스왑 포인트가 좀 확대된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반면에 그 달러로 환산한 국내 자산의 가격은 싸지기 때문에 또 물론 인바운드 수요는 어느 정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 건설 원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물 자산의 또 신규 공급 자산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금리 상승을 또 상쇄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또 뭐 굳이 긍정적으로 저희 찾아본다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잘 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PI에 연동된 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나 또 물가에 연동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동산 같으면은 이런 금리 상승 효과를 극복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입 가격을 자기네 매출의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면 뭐 수익성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체 자산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격 조정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가 부진한 이런 시간이 지속되는 다시 말하면 기간 조정의 과정이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규 공급이 이제 아마 감소가 될 것이고요. 수요가 다시 증가돼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는 앞으로도 좀 이렇게 긴 지리한 어떤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체 투자 금융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최근에 그 미국 금리의 인상 또 환율 상승 그리고 환율 방어를 위한 그 국내 금리 인상의 압박이 가중되는 점 그리고 뭐 주식채권 등 또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되고 또 시공비나 조달금리 증가로 따른 이제 개발 PF 리스크가 부각되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분양 공급 개발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대체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국내 주요 투자자인 연기금이나 공제외, 보험사 등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 여력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이제 필요한 등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금리와 장기 투자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의 이런 기존에 대체 투자를 해왔던 이런 투자 자체가 많이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부터는 또 이제 회계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요.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또 그 IFRS 9 적용을 하는데 또 저희 대체 투자 펀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 직접 대출할 때는 원가법으로 평가를 받는 데 비해서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펀드에 집어넣으면 이걸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 변동성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좀 꺼리는 상황까지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업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와 뭐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브릿지론이나 PF 대출과 관련돼서 자산 건전성의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좀 이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업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장표는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고 그 당사의 그 해외 부동산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최근에 이 위기 대응에 대한 자산운용 업계의 노력을 한번 제가 이 재무적 분야와 비재무적 분야로 해서 대별해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게 재무적 노력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저희가 해드리는 금융 약정 위반 가능성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인율 상승은 자산가치 평가액을 하락시키고 LTV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한 커비넌트 위반 가능성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EOD 발생 가능성을 저희가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추가 자본을 납입한다든지 아니면 보완 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파이낸싱을 리파이낸싱 할 때는 차입금리 상승을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자금 조달원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간접 금융시장에 저희가 노크를 하고 차입 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펀드 수익률을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펀드를 좀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서 다층화된 어떤 구조를 활용해서 이 리스크 리턴을 재분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선 저희가 실물 자산단에서도 자산 가치를 저희가 유지 내지는 상승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라면 뭐 임차인의 니즈를 반영한 좀 탄력적인 어떤 임대 전략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이나 환경 개선 공사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저희가 유지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중요한 ESG 전략을 추구해서 저희의 부동산과 특별자산의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라든지 다양한 섹터로의 어떤 변환, 컨버전 같은 것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부동산 대체 투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부동산 운영 업계가 펀드로 대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2004년도에 간접 자산 투자 운영업법의 개정이 이제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이제 20년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뭐 저희가 볼 때는 나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발전에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과열 경쟁이라든지 뭐 부동산의 프라이싱에 좀 거품이 있다, 아니면 뭐 공모 상품의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잘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하나의 공식이랄까요? 뭐 부동산 가치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맺으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코스트 프라이스 밸류의 부등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트보다는 당연히 프라이스가 커야 되고 프라이스보다는 밸류가 이제 커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희 대체 투자에서도 적정한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는 당연히 원가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대체 투자를 찾으시는
우리 구매자나 소비자한테 더 큰 밸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오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대체 투자도 그 자체가 투자 자체가 서스테이블하고 바이어블 해야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체 투자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거에 예시로 본다면은 부동산이나 우리 대체 투자가 앞으로는 소유보다는 이용으로 그리고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 수익을 통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활용을 높여서 밸류를 인핸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프롭테크를 이제 접목시켜서 접근 비용이나 거래 비용, 운용 비용을 절감을 해서 밸류를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절감이나 친환경, 또 사회적 인프라, 또 이런 개발 등을 통해서 ESG를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희 전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 금융투자부문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서 황선호 자본시장감독국장님, 최강석 자산운용감독국장님, 민봉기 펀드신속심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황선호 국장님께서 자본시장 감독검사 부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감독국 황선호 국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금융투자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기본 방향, 자본시장 감독부문, 금융투자 검사 부문, 자산운용 감독 부문, 자산운용 검사 부문, 펀드 DLS 심사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방향부터 금융투자 검사 부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검사 기본 방향입니다. 올해 자본시장 내 4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이를 토대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기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긴축기조 리스크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주식시장 하방 압력 및 대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화 리스크입니다. 고위험 PF 사업장이 부실화될 경우 NCR 등 증권사 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작년의 유동성 위험이 재발될 위험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및 국내 증시 부진 관련 리스크입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등 감소에 따른 증권사 수익성 저하 및 해외 지수 기초 ELS 마진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시장과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일반 사무 운용사의 진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부 통제 등 리스크 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공모펀드 시장은 사모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 부분 감독검사 기본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둘째,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 검사 및 잠재 불안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본시장 감독 부문의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증권사 건전성 감독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증권사의 유동성 및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종합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 부동산 PF 사업장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시장 경색 시 유동성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증권사 영업 규모, 영업 방식 및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NCR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선 방안 및 적용 시기 등은 업계 전문가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리서치 보고서의 독립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및 독립 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상반기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중 매도 의견은 0.2%였던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18.2%로 그 차이가 너무 크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 과제는 증권업계 해묵은 개선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매도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세 대차 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거래 단위에 대한 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 신용평가 업계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데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ESG 채권 인증 등급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인프라의 선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나흘간 ATS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받을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인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AT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최선 주문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대응으로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코포를 지표금리로 지정하였는데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서 코포 산출 과정에 대한 상시 감독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코포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 금융투자 업계에서 코포를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나라의 지표금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1992년 도입된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장외거래 제한 완화 및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해지자산 구분 관리와 관련하여 내부 통제 기준 및 전산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홍콩 H주스 등락에 따른 ELS 투자자의 예상 손실 규모 및 해지자산 운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ETN 추가 발행 시 발행가액과 지표 가치간 괴리 차단을 위해 발행가액이 지표 가치와 연동되어 산정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금융투자 산업에 대한 검사 방향은 크게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자본시장 질서 확립,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신탁 랩 어카운트의 비유동성 만기 불일치 자산 편입과 같은 운영상 위험 요인과 자전거래 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펀드 판매 시 펀드 위험 등급을 잘못 분류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매 중단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는데요. 이들 증권사에 대한 마무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취약 부분 집중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 회사 수를 2회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핵심 취약 부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은 문제 발생 시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증권 유관기관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에 대한 검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 업무 처리의 적정성, 채무 보증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성과 보수 산정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증권사 리스크 관리 실태 및
위기 상황 대응 체계 적정성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시장 감독 및 금융투자 검사 부분의 업무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우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강석 국장님께서 자산운용 감독 검사 부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운용 감독 검사 방향 업무 설명을 맡은 자산운용 감독국장 최강석입니다. 제 발표 내용은 우선 최근 자산운용 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그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2023년도 자산운용 감독 검사 방향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 시장 환경 변화 및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산운용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산운용 시장의 안전성 제고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들어가지고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은 상당히 격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2022년도 공모펀드 전체 펀드 수탁분은 21년도에 비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요. 공모펀드는 ETF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상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내 경제 성장 둔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에 따른 투자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산운용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또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 감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용 현황 점검 및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금융위와 함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강화를 위한 TF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 실효성 있는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감원은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10월 사모펀드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 이후에 최근에 2년 가까이 경과되고 있는데 그간 드러난 운용상 불합리한 규제 등을 살펴보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방식 혁신을 통해서 자산운용 시장의 신규 진입 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 심사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전산을 추구해서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 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 심사 프로세스를 전산화해서 신속한 심사 업무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산운용사에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보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또 금감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활한 신고 보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운용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금년도 상반기에 부동산 펀드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실물 자산의 거래가 좀 부진하거나 PF 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피해가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임박한 부동산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만기 상환 가능 여부와 투자자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입형 책준형 토지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신탁 회사에 대해서도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리고 신탁사의 건전성 및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점검입니다. 최근 들어 다른 유형의 펀드에 비해서 부동산 펀드나 특별자산 펀드 등 대체 투자 펀드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지속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특별 대체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자산운용사 간 경쟁이 좀 격화되면서 운영 보수라든지 그런 수익 기반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 확보를 위한 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4월 1일부터 법인형 MF 신가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MF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최근에 그 일반 사모 운용사 진입이 좀 늘어나고 진입 당시 저희는 이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등록하고 난 이후에 혹시나 대주주 변경 등을 통해서 부적격 대주주가 진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및 투자 보호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운용 시장이 양적, 질적 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책임 투자를 통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ESG 펀드와 관련한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 선진 사례를 좀 참조하고 또 업계와의 그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ESG 펀드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운용사가 그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ESG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운용시장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예탁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전자주총 투표 시스템인 K보트 등을 참조해서 수익자 총회가 좀 전자투표를 통해서 좀 실효성 있게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자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보 어드바이저와 관련해서 일임 계약 체결 시 수익률 광고 기준이나 합리적인 운영 체계 등을 마련해서 실효성 있는 투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그 자산운용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자산운용 검사 부분 검사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산운용 부문 검사 방향은 리스크 관리, 상시 감시 강화, 신뢰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검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산운용 산업 위험 요인 적시 발굴 및 밀착 점검 관리입니다. 올해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정기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형 공모 자산운용사 2사를 정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적정성, 운용 규제 준수 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펀드의 위험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서도 차입형, 책준형 토지 신탁의 위험 관리 및 고유 계정의 건전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유재산의 운용 적정성과 관련해서 손실 보상 능력을 저해하는 무리한 PI 투자,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투자자 이해 상충 가능성 관리 등 내부 통제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시 감시 체계 고도화 효율화입니다. 정교화 고도화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험 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적재적소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내외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테마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자산운용사의 내부 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규모 및 수준에 따라 점검 주제 및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내부 감사 협의제의 내실화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 협력관 및 준법 감시인 내부 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내부 통제 모범 사례 등도 적극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자산운용 산업 신뢰 제고입니다. 자산운용 산업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불법 불관전 영업 행위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함으로써 자산운용 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부당한 직무정보 이용 행위, 펀드 운용 인력 불법 운영, 부당한 투자자 차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요. 투자 자문 일임업자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투자 성향 평가 이행 여부 등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운영 등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GP의 불관전 운용 행위, LP의 부당한 GP 업무 관여 여부 등을 점검하여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산운용 감독 및 검사 부문의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산운용 감독국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자산운용사 또는 이제 유관기관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마련할 테니까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기탄 없이 개진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항석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봉기 실장님께서 펀드 심사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펀드 신속심사실 민봉기 실장입니다. 펀드 및 파생 결합증권 심사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모 펀드, 사모펀드, 외국펀드, 파생 결합증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심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번에 심사전담부서인 펀드 신속심사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융투자 및 펀드 자산운용업을 감독하는 자산운용감독국과 자본시장감독국에서 수행하던 펀드 심사 조사 업무를 펀드 심사부서인 펀드 신속심사실로 이제 이관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실의 어떤 그 업무 역량을 확충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 심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충된 조직 인력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상품 출시에 적시 대응하고자 심사 업무 효율화 방안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심사 및 보고 접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상품 유형별로 심사 영역을 차등 투입하여 예컨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 투자자 대상 펀드에 심사 영역을 집중하되 전문 투자자 대상 펀드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펀드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심사 기간 단축을 도모하겠으며 필요시 사모펀드 보고 서식 개정 등 보고사항 간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접수 및 등록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외국 펀드의 경우에도 등록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상품 담당자들과 간담회, 브라운백 미팅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의 장을 갖고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서 심사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심사 프로세스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자산운용감독국 또는 자본시장감독국과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봉기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부문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단상회의를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비즈의 오규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증권사들이 직원들한테 그 성과급을 줄 때 일부 유보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증권사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금리가 요즘 좀 올라서 이게 좀 늦게 주는 게 예전보다 너무 아깝다. 빨리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를 금감원에서 혹시 증권사들한테 뭔가 빨리 주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뭐 권한 밖의 얘기인지.
예, 기본적으로 그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영역들이고요. 저희 뭐 지배구조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저 이연 지급이 기본 원칙이고요. 이연 지급인데 이제 그거를 뭐 당겨서 받고 이런 부분은 그 회사와 이제 근로자분들 간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정해지는 거라서 감독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뭐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3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에 이어서 세션 2는 구층 회의실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안내를 받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